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양자대결로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큰 차이로 압승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간 단일화에서는 여론조사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천준호가 제기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당시 자료까지 공개하면서 오세훈 후보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주는 바람에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란 비난을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저격하기 위해 측근의 LCT 특혜 분양을 주장하면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까지 끌어들였지만 정용진 부회장 측이 직접 나서 반박했습니다. 가짜뉴스 제작을 밥 먹듯이 하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유포 이력을 짚어봅니다. 추미애가 부동산 시장의 부패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검찰이 수사권 있을 땐 뭐 했나라고 했던 박범계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의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검찰 물고 늘어지기 소식 준비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이 SNS에 좀스럽다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겁박한 것이라며 천암의 그린벨트 투자로 47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영업자들이 일반 급여 소득자에 비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 변제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재난지원금보다 채무 조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지만 공소 부분은 여전히 수사처 관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개의 사건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등 다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철창장 안에 갇혀 계신 정경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1심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던 정경심이 이번에도 같은 작전으로 재판부에게 더 큰 형량을 얻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서울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이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대한민국 제1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서울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수도 서울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커니와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도시 경쟁력 비교 결과 서울의 성장 전망이 급격히 추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업 활동과 기업 환경에서 박한 점수를 받은 점이 도시의 경쟁력 추락을 주도했다는 지적이 뼈아픈데요. 해당 보고서에서 서울 순위 변화는 그간 도시 경쟁에서 서울의 역주행이 얼마나 지속적이었고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한 전망에서 서울은 2015년 12위에서 2020년 42위로 5년 만에 30계단이나 급전직하했습니다. 모리재단의 도시 경쟁 부문 순위도 같은 기간 8위에서 20위로 급락했습니다. 기업 친화성이 도시 경쟁력을 가름한다는 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일자리와 재정의 근간인 기업이 몰려야지 인재가 모여들고 아이디어 교류가 활발해져 새로운 기회가 더 많이 창출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2011년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서울은 정반대 길을 걸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잇따라 중지됐고 메트로시티답지 못한 마을 공동체 수준의 도시 재생 사업은 서울을 활력 없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인재들이 서울의 매력을 못 느끼고 외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칫 좌파와 좌파 정당의 광풍으로 서울을 영영 좌파들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천운인지 박원순 시장이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고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수장 자리를 재탈환할 절호의 찬스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당초 초박빙이 예상됐던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윤석열 사퇴와 LH 악재를 만나 여권의 치명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 두 가지 사안이 얼마나 민감하게 민심에 작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합니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약 20%포인트 차로 압승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STI는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51.8%를 얻은 오세훈 후보가 33.1%를 얻은 박영선 후보를 무려 18.7%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 역시 양자 대결에서 32.3%를 얻은 박영선 후보를 21.4%포인트 앞선 53.7%로 멀찌감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반발성 사퇴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실제 LH 사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줄지를 묻는 질문에 75.4%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22.4%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재인의 사과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61.5%가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고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32.3%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2배가량 높았습니다. 한편 문재인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6%로 조사됐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무려 63.5%에 달했습니다. 특히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신당 창당을 가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경우 윤 전 총장의 제3지대 신당이 28%의 지지율을 받아 민주당이 11.8%와 국민의힘 18.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이번 여론조사 말고도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경향을 보면 박영선 후보의 약세,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강세 추세는 분명한 듯 보여지는데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관건은 야권 단일화일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이 된 직후 오세훈 안철수 간 단일화가 급진전을 보일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양당이 단일화를 두고 좀처럼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어제 열리기로 한 비전 발표회마저 연기가 됐는데 국민의당이 합의 없는 일방적 공지라며 같은 시각 안철수 후보의 부동산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아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언론에 비중 있게 다뤄진 바 있지만 앞서 12일 오전 양당 실무협상단은 3차 회동을 갖고 여론조사 문항과 TV토론 횟수 방식 등을 협상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국민의당 측은 토론 형식을 우리가 정할 수 있도록 일임해달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 측은 그건 안 될 일이라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특히 이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말을 함부로 한다, 억지 부리지 마라 등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같이 단일화 과정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건 얼마 전 제가 분석해드린 대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치솟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직 섣불리 판단하긴 이르지만 야권 단일 후보가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가 굳어지면서 양측 모두 욕심이 더 생기는 건데요. 다행인 건 아직 두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어제 안 후보와 전화로 여러 대화를 나눴다며 단일화 시한, 즉 19일까지는 분명히 지킨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 역시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오세훈, 안철수 두 야권 서울시장 후보 간의 단일화에서는 여론조사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론조사 문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문구 하나, 단어 하나 때문에 당락이 오락가락하기도 하는데요. 후보 지지도나 적합도를 물을 것이냐 아니면 경쟁력을 따질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과거 사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역시 여론조사 문구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냐,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냐로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그보다 10년 앞선 2002년 노무현 정몽준 후보 간 단일화 때도 지지도냐 경쟁력이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문구는 결국 두 가지를 합쳐 이회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로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로 어렵사리 결론이 났는데, 사실상 문장 뒤에 있는 지지도에 방점이 찍히면서 최종 노무현 후보가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관련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문구에 따른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서의 적합도나 지지도를 물으면 오세훈 후보가 이기거나 오차 범위 내 접전이지만, 여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물으면 안철수 후보가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구 다툼으로 줄다리기가 이어지거나 길어지거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단일화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서 두 후보를 바라보는 지지층들의 걱정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례를 비춰봐도 여론조사 문구를 어떻게 넣느냐의 문제는 후보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때문에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간 단일화에서 여론조사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문구가 큰 변수가 안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전과는 양상이 많이 달라진 건데요. 오 후보 측에서는 누가 더 적합한지를 묻자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 측에서는 야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묻자는 게 그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쟁력으로 물어봐도 오세훈 후보 34.5%, 안철수 후보 30.5%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3자 대결에서도 박 후보와 오 후보 두 사람이 불과 1.6%포인트 차이였고, 안철수 후보는 조금 뒤처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보도됐습니다. 자, 물론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모두 어려운 선거가 되겠지만, 올해 초 김종인 위원장이 3자 구도로 승산이 있다고 한 말이 전혀 빈말은 아닌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후보를 이긴 컨벤션 효과보다 오세훈 후보가 같은 당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을 이긴 것에 대한 극적인 컨벤션 효과가 더 컸고, 소위 반문 중도 성향의 민심이 윤석열 전 총장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나와도 박영선을 이기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면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권 분열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이길 수가 없다. 그것은 곧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의미한다며, 늘 야권 분열의 중심에 서 있었고 앞으로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로의 단일화는 내년 대선에서도 분열을 초래한다. 정계 개편을 명분으로 야권 분열을 도모하려는 세력도 있다며, 내년 대선에서도 단일화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느냐고 했습니다. 이어 야권 분열을 막고 문재인 정부의 연장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돼야 하는 이유라며, 정권 탈환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 서울 시민의 힘을, 국민의 힘을 저 오세훈에게 모아달라. 야권은 하나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캐캐묵은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 게 특기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당 후보로 나온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오세훈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했다고 주장했었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라는 사람은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처분이 쉽지 않은 가족의 상속 토지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비싸게 넘긴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했고, 박영선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으면서 국회의원까지 겸직하고 있는 고민정은 내곡동 땅에 대해 일말의 도의적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오세훈 후보가 LH 사태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맹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주장은 다 헛소리였던 것으로 알려져 박영선 지지율 하락에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부정보상 의혹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도시주택공사에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오세훈 후보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서울도시주택공사는 내곡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도시주택공사는 당시 지구계획 안에 포함된 사업계획과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표, 주택건설계획표와 보상비 산출근거 및 지급 내역 등을 모두 떳떳하게 공개하면서 보상액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3인이 적법하게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차로 보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해명과 검증이 끝난 10년도 더 지난 일을 재탕해서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이젠 또 뭐라고 둘러댈지 궁금한데 돌아가신 박원순이 저지른 일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해도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고민정, 천준호, 니들이 억지 주장을 하며 바득바득 우겨봤자 득이 되는 건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고민정은 지난 총선에서 자신과 맞붙었다가 낙선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될까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같은데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한 고민정 네가 박영선 선거캠프 대변인으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박영선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일 아닐까요? 고민정을 자신의 캠프에 끌어안고 있는 박영선 또한 대단한 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쪽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주장한 LCT 특혜 분양 의혹도 확실한 가짜뉴스임이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근의 LCT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까지 특혜 분양 당사자로 지목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에 이어 부산까지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마치 가짜뉴스 제작소를 차린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해운대 LCT 특혜 분양 명단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지역의 유력 법조인과 언론인, 기업인과 건설업자, 대기업 회장 등 다수가 유착됐다고 바득바득 우겼습니다. 장경태가 공개한 특혜 분양 명단에 따르면 박형준 캠프의 선대본부장인 조모 씨와 함께 정 부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단에는 정 부회장의 생년월일, 소유지와 함께 확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경태는 LCT 특혜 분양 명단과 LCT 등기부 등본 전 세대를 대조한 결과 부산지방법원 법원장과 방송사 임원, 경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출신 등 유력과 본인의 명의나 관계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세대를 10곳 이상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신세계 관계자는 정 부회장은 분양자로부터 LCT를 구입했다며 분양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장경태를 고소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박형준 후보 본인도 아니고 박형준 후보 측근을 걸고 넘어졌지만 민주당의 이번 작전도 실패로 돌아갔는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민주당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일례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일본 도쿄에 신사를 참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웅래는 최 회장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신사 참배 갔죠? 이래도 되냐? 라며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최정우 회장은 신사가 아닌 도쿄타워 인근 사찰인 조조지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노웅래가 공개한 사진은 신사로 조작돼 있기까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사는 물론 저희 같은 1인 미디어, 포털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 도입도 함께 추진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짓 주장을 하는 버릇을 좀 고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욕이라도 덜 먹을 추미애가 이번 LH 사태를 두고 또 검찰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은 수사권이 있었을 때 뭐 했나라며 부동산 투기 사태의 책임을 검찰로 돌렸었죠. 추미애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해댔습니다. 추미애가 하도 주저리 긴 글을 써놔서 제가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추미애 주장에 의하면 본인은 23년 전 부산 지역 개발업자 이영복 씨의 LCT 개발권을 시대의 부패 사건으로 파헤쳤는데 당시 검찰은 정경유착 사건일수록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면서 내사를 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며칠 전 검찰이 수사 권한이 있을 때 수사를 왜 안 했느냐고 했던 박범계의 말에 수사 단서화할 증거도 없는데 무슨 수사를 하느냐고 따졌다는 검사와 같이 검찰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다고 추미애는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LH 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실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했는데 추미애, 박범계 그리고 조국이까지 법무부 장관직을 차례대로 해먹은 이들 3명은 왜 자꾸 검찰의 수사력을 걸고 넘어지면서 공무원들의 땅 투기, 그 본질 자체를 흐립니까? 과거 검찰이 니들이 원하는 데를 수사를 했으면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 공무원들이 땅 투기를 안 했을 거라는 그런 1차원적이고 유화적인 생각을 하는 거라면 정말 수준 이하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부산 지역 사업가가 연루된 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들을 비교 대상에 올릴 수도 없을 뿐더러 과거 부동산 투기 사례로 강력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현재 LH 공무원들이 그 유혹을 참아냈을까요? 그렇다면 땅 투기 범죄뿐 아니라 온갖 범죄들도 다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겠죠. 추미애는 또 검찰이 대형 부동산 비리 수사를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고 정의롭다는 전 검찰총장 윤석열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도 물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쥐고 있던 수사 지휘권을 뺏으려고 두 손 두 발을 꽁꽁 묶어놨던 추미애가 윤 전 총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건 낮잠 자던 소도 자다 깨서 울수를립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공무원들의 양심, 그 본질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는데 박범계, 추미애 같은 자들이 자꾸 다른 탓을 하니까 저도 이자들 주장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와 부동산 투기를 몸소 선보인 손혜원, 김의겸, 문재인 일가 등등의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주말에 투기 사태에 있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던 집권 여당 사람들과 그 외 가짜뉴스 유포자들 소식을 연이어 전해드렸는데요. 그중 최고봉은 단연코 문재인이었죠. 평소 SNS는 자신이 직접 한다고 밝혔던 문재인이 자신의 SNS에 좀스러운 글을 올려 충격을 받은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듯합니다. 문재인의 실체를 잘 몰랐던 사람들도 문재인의 좀스럽다는 단어 선택에 아, 문재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국민이 적지 않은 듯한데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진노에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의 억울한 마음, 행간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느껴집니다 라며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가두고 있는 문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사절을 법대로 짓고 있으니 시비 걸지 말라. 대통령 가족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한 해에 수천 명이 처벌받고 있다며 10여 년 영농했다면 비료비, 농약비, 종자비, 묘목비 같은 영농 관련 지출 내역 공개하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그린벨트 내에 땅을 사고 팔아 47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처남도 법대로 재산 증식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남에게 혹시 부당하게 투자 정보가 흘러간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문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내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불법, 편법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며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기구인 특별감찰관 제도를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적 의혹에 답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지금 선거 앞두고 좀스럽게 퇴임 후 사저 이야기나 할 때가 아닙니다라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이 정권의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다룬 뉴스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가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죠.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박형준 후보의 도덕성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민들은 이러한 조국이 올린 게시물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의 입시 비리는 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면서 다른 정치인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공격하는 그 이중성 때문이었죠. 자, 이에 네티즌들은 조국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본인 부인이 무슨 제목으로 구속된 것인지 정말 모르고 이러는 거냐, 이 세상 멘탈이 아니다라는 정말 황당한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깜빵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의 부인 정경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1심에서는 정경심이 전면 부인했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됐죠.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의 인사청문회 당일 야심한 밤에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부인 정경심이 전격 기소됐고, 검찰은 이후 딸의 인턴 증명서 위조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 모두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1년 넘는 재판 과정에서 정경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와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도 유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경심이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았고 도리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질타까지 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정경심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했는데 1심 선고 이후 석 달여 만에 내일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정경심은 직접 법정에 나오진 않을 전망인데요. 다만 항소심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으로 감형받으려 하기보다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남편인 조국도 자녀 입시 비리의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정경심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조국도 유죄가 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정경심의 1심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딸 입시 비리에 조국이 가담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주며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국의 자녀 입시 비리 재판은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이후 석 달 넘게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직도 북한에 미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한미 관계, 더 나아가 한일 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12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첫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요. 같은 날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현재 일본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본과 한국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나왔던 이 말, 즉 공개적 유감 표명은 이례적이긴 하나 미국이 한일 관계 악화를 초래한 강제징용 위안부 판결을 놓고 어느 한쪽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미국이 한미일 동맹의 근간인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 메시지, 즉 북한에 대한 환상에서 빠져나와라, 또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라,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김자유 기자와 강추천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의 한국과 일본의 방한을 앞두고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최근 다시 떠오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인데요. We welcome specific efforts, including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as an example of the two countries' commitment to forging a more productive and constructive bilateral relationship. 국무부 대변인은 2015년 위안부 협의가 있었던 시기,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던 블링컨 현 국무장관이 한일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일 간 합의가 한미일 삼각 공조로 이어진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Blinken, who was at the center of brokering some of these efforts.
This is something, the trilateral relationship is something that Secretary Blinken, now Secretary Blinken, has invested quite a bit of time and focus into.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면담 요청과 관련해선 이렇다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생산적 합의를 희망한다곤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규정한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미국이 사실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현지 시간 13일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곧 마무리에 접어들고 한미 외교당국 간 협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민감한 외교 사안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데는 의도가 따로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날 익명의 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등 다양한 경로로 북한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직후 해당 보도에 대한 질의에 미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우선 보도에 나온 대로 대북 접촉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긴장 고조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앞서 미국은 지난 1년 이상 북한에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적극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화를 제의한 통로로는 미국 정부가 밝힌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 외에도 복수의 채널이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한국이 미국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2018년 미북 간 본격적인 대화가 진행되면서 판문점 채널 등 직접 소통 경로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비추어 봤을 때 한미 외교당국 간 협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미국이 민감한 외교 사안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데는 한국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지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확실한 근거 없이는 한국이 나댄다고 해도 말려들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난 금요일 종합뉴스 영상에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천리만님께서 도둑이 부도묵에게 지 졸개들 중 도둑질한 놈들 모두 찾아내라고 지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꼴이라니 포도청이 있는데 뭐하고 개인정보 열람 승인? 선량한 사람의 개인정보는 승인 없이도 내사하면서 뭔 말씀인지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네들끼리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그래서 저도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천리만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만보기님께서는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벌백계다, 발본색원이라는 둥 더불당은 자기들 일만 터졌다 하면 야당을 끌어들여 전수조사하자고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뉴스만 하더라도 물귀신 작전 쓰는 여당의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물귀신 작전에 매번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물귀신으로만 끝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